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11월 26일 화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카메라 구도를 다시 바꿨습니다. 옛날처럼. 아무래도 좀 뒤에 책장도 좀 보이고 그죠? 제 얼굴도 좀 작게 보이게 하려고 구도를 바꿨습니다. 이 쇼츠 보다 보니까 제 얼굴만 너무 크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좀 얼굴을 작게 만들려고 구도를 옛날 방식으로 좀 바꿨습니다. 투자의 본질 처음 나왔던 책도 있잖아요. 왜 그렇게 제 얼굴로 그렇게 표지를 했을까 후회가 막심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또 누구님이시죠? 네, 좀 서론을 좀 뒤로 하고 신문 중요한 기사부터 좀 조범진 님이십니다. 빨리 좀 하면 어떨까 하셔서 좋은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론 좀 짧게 하고 바로 기사로 넘어가 보다가 기사 읽다 보면 또 막 3,000보로 또 빠지잖아요. 그죠? 3,000보에 빠졌을 때 좀 얘기도 좀 하고 그러겠습니다. 이번에 그래도 0.9 PBR 0.9 밑에 떨어졌을 때 코덱스, 코스피, 레버리지 사서 좀 짭짤했다. 네. 디아성 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액션을 하신 우리 디아성 님이 잘하신 겁니다. 보통 보면 액션을 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네. 이번에 또 시장이 2,400 깨지니까 그때는 저도 뭐 마음이 많이 무너지는데 그래도 푸클레이쇼라든지 뭐 이것저것 그때 그 주에 거의 뭐 새벽 2시에 집에 들어간 게 그 주에 2번이나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공부를 하다 보면 뭐 아닌데 시장 분명히 좋아지는데 이런 걸 알 수가 있었기 때문에 뭐 요걸 듣든 말든 말씀을 또 방송 나가서 얘기하고 그때 3프로TV 나갔을 때는 그랬잖아요. 이제 정말 안 오고 싶다고. 네, 시장이 좀 이렇게 패닉 셀링 때 요청이 와서 그때가 11월 14일 수능 때였잖아요. 나가서 또 많은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얘기들도 많은데 그 안 좋은 얘기 하시는 비관론자 분들의 의견도 저는 다 체크한다 했잖아요. 그분들은 또 이런 위험이 있을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비관론을 얘기하시는 분들 절대 그 잘못된 게 아닙니다. 얘기 들어보고 제가 몰랐던 얘기인지 체크하는 겁니다. 네, 제가 몰랐던 얘기가 아니라면 그거는 아마 시장에 다 반영된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우리는 주식 투자자이니까 돈을 벌려고 주식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런 애널리스트나 전략가들은 이런 거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고 우리는 주식으로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비관적일 때 낙관적인 전망을 하면서 투자를 하면 항상 수익이 나니까요. 우리는 낙관론자는 돈을 번다. 우리는 그쪽 편에 서서 돈을 버는 사람이고 비관론자들은 시장이 이럴 수 있으니까 조심해 하다가 그게 맞으면 명성을 얻게 되잖아요. 서로가 추구하는 가치관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기사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는요. 중국 화웨이가 구글 안드로이드와 결별하면서 독자 개발 칩 첨단폰 뭐 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좀 안경을 쓰면 좀 나으려나요? 훨씬 낫네요. 네. 쭈글쭈글한 눈가 주름도 좀 가려지고 좋습니다. 자, 중국 화웨이 구글 안드로이드와 결별, 독자 개발 칩 첨단폰 출격인데 속도내는 차이나테크 굴기, 트럼프 당선 후 대중 압박에 미국 기업 의존도 확 낮춰 중국 내수에서 아이폰 턱밑까지 추격을 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중국 이 스마트폰 점유율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23년에서 24년 넘어갈 때 어떤 기업들이 점유율이 늘었나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폰 16에서 메이트 70, 화웨이 제품이다, 그죠? 비보, 애플 좀 줄었다, 그죠? 16.1에서 15.6. 화웨이가 11.1에서 15.3 크게 치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샤오미가 13.6에서 14.8, 아너 19.4에서 14.6. 아너가 이 화웨이 약간 자회사 개념이라고 왕 차장한테 들은 것 같은데요. 그리고 기타 여기 있습니다. 이 기타 안에 삼성전자도 아마 들어가 있겠죠. 근데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가 이 독자 OS로 스마트폰을 출시했는데 미국 제재 때문입니다. 이 미국 제재로 5세대 스마트폰 반도체를 해외에서 구입하지 못하자 자체 제작한 칩으로 5G 스마트폰을 지난해 출시했죠. 그리고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접근을 차단을 했습니다. 차단을 하자 자체 운영체제인 홍멍, 하모니라는 뜻인가요? 홍멍 넥스트를 탑재한 스마트폰으로 승부를 거는 모습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웨이가 최신 스마트폰 메이트 70을 26일 출시한다고 되어 있고, 메이트 70은 화웨이가 지난해 공개했던 메이트 60 시리즈의 후속 모델로 자체 개발한 첨단 반도체 칩과 자체 OS인 하모니 넥스트를 결합을 한 거네요. 하모니 넥스트는 애플의 iOS처럼 구글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지 않는 폐쇄형 OS입니다. 기존 버전과 달리 더 이상 안드로이드 앱과 호환되지 않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OS 주권을 바꿀 게임 체인저라고 불리고요. IT 업계에서는 하드웨어에서 애플을 밀어낸 화웨이가 구글과 결별에 나서며 OS 독립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화웨이의 메이트 70은 중국의 이 애국 소비 열풍에 힘입어서 애플 아이폰을 뛰어넘을 기세를 보이고 있고, 중국 경제 전문 매체인 허신왕 등에 따르면 출시를 하루 앞둔 이날까지 메이트 70 예약 판매는 405만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지난달 애플 아이폰 16 시리즈 예약 판매가 219만 명이었는데 구매 열기가 2배 가까이 상승한 것이다. 화웨이는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도 글로벌 빅테크에 맞서는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화웨이는 2012년부터 자체 OS를 선보였고 2019년 트럼프 1기 행정부가 대중 제재에 나서자 자체 OS 개발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고요. 오포, 비보, 샤오미 등 다른 중국 제조사들이 여전히 구글 안드로이드를 탑재해서 찻잔 속의 태풍으로 전락하는 분위기였지만 과감한 소프트웨어 투자가 결실을 맺고 있는데, IT 업계 관계자는 화웨이는 자체 OS를 통해서 중국 내수시장 주도권을 겨냥했고 이를 통해서 테크 굴기에 나서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시즈쥔 화웨이 회장은 최근 한 컨퍼런스에 참석해서 현재 하모니 기반 앱은 15,000개 이상이라면서 향후 6에서 12개월 동안 이를 10만 개까지 늘리는 것이 핵심 목표라고 강조를 했네요. 이 하모니 OS는 지난 1분기 중국에서 점유율 17%를 차지하면서 애플의 iOS를 제쳤습니다. 화웨이는 품질 측면에서도 애플에 필적한다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데, SNS를 통해 유출된 화웨이의 판매 가격은 가장 인기가 많은 프로 플러스의 경우에 8,999위안, 512GB 기준입니다. 그러면 9,000위안이면 요즘은 한 그냥 200 곱해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면 9만 90만 에서 그렇게 비싼가요? 9천 9만 90만 100 곱하면 90만이고 200 곱하면 180만 원인데 되게 비싸게 팔리네요. 아이폰
16%가 공식 홈페이지 기준으로 1999 위안에 팔리는 것을 감안하면 진짜 비슷한 가격으로 내놓은 셈이네요. 오포 등과 같은 중국 토종 스마트폰은 4,000에서 5,000 위안 수준의 저렴한 가격이 장점이었는데 하웨이는 고가의 스마트폰을 내놓으면서 애플과 본격적으로 경쟁을 선언을 했습니다. 하웨이 스마트폰은 여전히 품질 측면에서 삼성전자와 애플 등에 미치지 못하지만 중국 시장에서 한정해 봤을 때는 존재감이 커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시장 점유율은 아까 위에서 표에서 봤고, 그죠? IT 업계 관계자는 중국 스마트폰 시장의 저가는 자국산, 고가는 애플로 이원화된 상태였고, 화웨이가 그동안 쌓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가 스마트폰 시장까지 지배하려고 한다고 해석을 했네요. 와. 중국도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그죠? 젊은 층은 뭐니 해도 그래도 애플 쓰려고 한다고 지난번에 본 것 같은데, 올림픽에서도 그죠? 금메달 딴 중국 선수가 우리 부모님한테 애플 아이폰을 사주고 싶다. 그걸로 좀 말이 많았었죠. 뭘 그런 것 가지고 그렇게 뭐라 하는지, 그죠? 네. 그 다음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처럼 이렇게 신문은 쭉 이렇게 보면서 말씀드리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죠? 하웨이 받고. 또 하나, 연 3만 명 줄기세포 맞으러 일본 원정 간다. 이런 기사도 있었는데요. 나중에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녹색 사기 외친 트럼프, 간판갈이 나선 ESG. 예, 요 기사는 좀 봐야 되겠더라고요. 익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친환경에 대해서 좀 반대 의견을 많이 하고 있죠. 자, 카리스마 있습니다. 대출 압박받는 친환경 돼 있고요. 자, 친환경 투자를 일컫는 용어 ESG, 환경, 그 다음에 사회, 지배구조가 월가에서 사라질 전망이다.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친환경 정책을 벌이고 석유 등 화석 연료 부흥을 추진하자 월가가 친환경 관련 용어 폐기부터 추진하고 있고, 블룸버그에 따르면 월가 친환경 부문 투자 매니저들은 이달 초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 이후 친환경 투자의 브랜딩을 개선하는 작업에 착수를 했고요. 용어 변경을 통해서 친환경 분위기를 최대한 제거하자는 취지라고 합니다. 미국 친환경 투자 전문 회사인 갤버나이즈 클라이밋 솔루션의 조지프 썬버그 매니징 파트너는 우리는 기후변화, 에너지 전환 등 지금 쓰는 용어를 바꿔야 하는데 미국 동부 엘리트들이 미국 전역에 개인 부동산에 탄소 포집기를, 산업시설에 생태 화장실을 설치하라고 강요하는 듯 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트럼프 당선인의 반친환경 정책 때문인데, 그는 기후변화를 사기와 거짓이라고 정의했고 조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을 폐기할 뜻을 밝혔고요. 트럼프 당선인은 에너지부 장관의 석유기업 리버티 에너지의 크리스 라이트 CEO를 지명하는 등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펼칠 계획입니다. 그죠? 이에 월가 친환경 투자 업계는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인데, 청정에너지 전환과 관련해서 500억 달러 규모 투자를 이끈 임팩스 자산운용의 이현심 CEO는 ESG 용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제 불가피하게 자신의 이력을 공개해야 하는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고 합니다. 트럼프의 당선은 친환경 투자에 직접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고요. 투자자들이 풍력, 태양광 등 ESG와 밀접한 종목의 주식을 팔아치웠기 때문입니다. 지난 22일 기준 S&P 글로벌 청정에너지 지수는 대선 날인 5일 대비해서 10%나 급락을 했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ESG 전문가들에게 새로운 정치 환경을 맞아 변호사를 가까이 둘 것을 조언하고 있고요.
글로벌 투자은행인 제프리스 파이낸셜 그룹은 반 ESG 관련 법을 강화함에 따라 리스크가 커졌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미 ESG 용어를 퇴출한 곳도 있는데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락은 지난해 ESG가 정치화됐고 사람들마다 받아들이는 의미가 달라졌다면서 ESG 용어를 더 이상 쓰지 않는다. 한때 ESG를 지각변동이라 표현하며 ESG 관련 투자에 앞장섰던 입장을 180도 바꾼 것이라고 합니다. ESG라는 용어의 정치화는 미국에서 친환경 정책을 두고 공화당과 민주당이 대립하면서 시작을 했고요. 올해 공화당 색이 짙은 미국 30여 개 주는 금융사가 친환경을 투자 기준에서 우선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반 ESG법을 발의를 했다고 합니다. 텍사스 주는 올해 봄 블랙락에 투자했던 자금 85억 달러를 뺐다네요. 블랙락이 석유 에너지 기업 투자를 보이콧했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합니다. 뉴욕 소재 마케팅 전문 컨설팅 회사인 메슬렌스키 플러스 파트너스는 친환경 분야 사람들이 ESG 용어를 사용하며 인구의 절반을 소외시키는 것이라며 용어 변경을 촉구했고요. 한편 월가에서는 친환경 투자 부문에서 용어가 바뀌고 일부 사업이 축소될 수 있더라도 관련 투자는 어느 정도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친환경 전환 추세에서 미국만 빠지면 기술 개발이나 일자리 등에서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친환경을 제일 먼저 얘기한 건 아니고 이 글로벌하게 굉장한 이슈화 시킨 사람이 민주당의 엘고였었죠. 네. 엘고가 빌 클린턴이 8년 동안 아주 멋지게 퇴임을 하면서 그 다음에 엘고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나왔었고, 그죠? 그리고 그때 아들 부시가 대통령으로 붙었는데 엘고가 그때 당시에 이제 불편한 진실은 나중에 대통령 선거에서 참패하고 나중에 얘기했나요? 그거는 뭐 확실치는 않은데 아무튼 참 불편한 진실 해가지고 이 환경 문제를 엄청나게 이 뜨거운 감자로 만들었었습니다. 그죠? 그 영상을 보면 야, 이 지구가 큰일 났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도 계속 민주당의 정책은 이 친환경 쪽이었었고, 네, 공화당은 지금 특히나 트럼프는 사기다 이러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기사를 보겠습니다. 자, 뷰포인트 조선 세계 1위인데 해양 방사는 왜 이러나 라는 기사입니다.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자가 울산 미포만에 조선소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려 영국의 한 은행 임원을 설득할 때 500원짜리 지폐에 그려진 세계 최초의 철갑선, 거북선을 보여줬다는 일화가 유명하죠. 동아시아 작은 나라에서 수백 년 전에 철갑선을 만들었다는 얘기에 이 영국인은 감동했겠지만 더 이상 현실에서 먹혀들지 않을 마법 같은 주문이다. 호주 호위암 사업에서 HD 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정주영급 전설을 재현해낼 것처럼 종이 도면을 내밀었지만 결국 빈손으로 돌아왔다. 호주 정부가 25일 호위암 사업 10조 원 규모였는데요. 한국을 탈락시키고 독일과 일본 업체 2곳만 숏리스트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에 안 된 것은 어쩔 수 없고 다음에 잘하면 되지라고 넘어갈 상황이 아니다. 세계에서 배를 가장 잘 만드는 한국이지만 해양 방위산업 분야에서는 당국의 뒷짐 속에 양대 조선업체가 집안 싸움에 골몰하고 있었다. 이들 업체가 호주에 팔려고 했던 군함은 한마디로 원하지 않는 물건이었다. 현대는 울산급 배치 3인 충남급 호위함을, 그리고 하나오션은 울산급
배치 2인 대구급 호위함을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근해 작전용으로 운용하는 함정인데 반면 호주 해군이 원한 함정은 태평양 인도양 먼 바다에서 중국 해군을 견제하기 위한 용도였다. 호주가 선택한 독일, 일본 함정은 작전 가능 범위가 우리 업체 것보다 1.5에서 2배가 넓고요. 한국 업체들은 호주 해군이 운용하는 데 부족하지 않도록 성능을 개량해주고 설득하면 된다는 입장이었는데 호주 해군이 검증된 실물과 제안서에 써진 숫자 중 어떤 것을 고를지 이미 게임은 끝난 상태였다는 게 방산 전문가들의 지적이었습니다. 특히 정부가 K방산을 대표적 성과로 삼고 있는데도 후보군에 조차 들지 못했고요. 외교력 부재라는 지적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두 업체는 한국형 구축함 사업 수주 경쟁에서 법적 다툼까지 벌였고요. 결국 지난 20일 한화오션이 고소를 취하했고 현대도 25일 맞고소를 취하면서 봉합 모양새를 보였지만 감정 대립은 여전히 아슬아슬하다고 합니다. 사업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방위사업청조차 조속히 정상화시키기는커녕 업체 간 갈등의 소극적인 대응뿐이고요. 세계 군함 도입 사업은 수십조 원 규모인데 캐나다 순찰 잠수함 사업과 필리핀 3차 호라이즌 프로젝트, 사우디아라비아 해군 증강 사업이 예정돼 있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세계 군함 도입 사업은 수십조 원 규모라는 거죠. 네. 자,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은 정부와 조선사가 원팀으로 악착같이 덤벼들고 있는데 이들에게 번번이 패배한 뒤 K해양방산 원팀을 구성해봐야 무슨 소용인가 라고 하셨습니다. 안두원 산업부 차장님이시군요. 자, 우리가 현실을 좀 직시하고 그죠? 네, 개선할 건 개선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중국 무비자 연장에 여행주 방긋. 중국이 한국을 비롯한 38개국 국민의 무비자 체류 기간을 15일에서 30일로 연장하면서 여행 관련 종목들이 다시 강세를 나타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 참 좋은 여행은 전거래일 종가 대비해서 6.17% 상승한 5,25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도 롯데관광개발이 5.65% 상승하면서 8,970원에 마감을 했군요. 이 밖에 노랑풍선, 모두투어, 레드캡투어, 하나투어 등 여행주가 일제일 전거래일 대비 상승세를 보였다. 야, 오랜만이다, 그죠? 그동안 코로나 이후부터 이 여행주들이 참 고난의 시간을 보냈었는데 중국이 생각보다 너무 그죠? 리오퍼닝을 늦게 하는 바람에 참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우리나라 지금 여의도에 있는 호텔도 뭐 하나 없어졌더라고요. 없어지고 뭐 딴 거 짓고 있고 강남의 팔레스 호텔도 그죠? 거기에 뭐 아파트 짓는다 그러고 그리고 청담동에 있는 뭐 LE 호텔 뭐 등등 다 없애버리고 거기에다가 고급 초고가 아파트가 들었었으니까요. 자, 앞서 이 종목은 이달 초에도 중국이 한국을 무비자 허용국에 포함한 뒤 일제히 급등을 했었는데 지난 4일 참 좋은 여행과 노롱풍선이 상한가 들어갔네요. 네, 그리고 모두투어, 하나투어가 급등을 했다고 그러고요. 정권가에서는 중국을 찾는 국내 여행객이 증가하면서 여행업체의 수익도 덩달아 늘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최소 나흘 전에 관광비자를 발급받아야 했으나 이러한 제한이 사라진 셈이고요. 중국 관광비자 신청 비용은 최소 55,000원에서 단수비자가 그리고 복수 1년 복수비자 120,000원에 이르렀는데 그렇네요. 근데 무비자로 해줬으니까 요만큼이 그죠? 여행 고객들이 중국 가서 더 쓸 수 있는 소위 말하는 가처분 소득이 가처분 여행 경비가 늘어났대요.
임수진 대신증권연구원은 하나투어는 25년에 중국 비자 면제로 인한 중국 패키지 매출 비중 확대로 영업수익 성장이 기대되며 24년 발생한 일회성 비용 기저 효과로 인해서 높은 실적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중국은 지난 2일 한국, 노르웨이, 덴마크 등 9개국 일반 여권 소지자에게 내년까지 최대 15일간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20일에는 기존 무비자 입국 대상 국가의 체류 기간을 15일에서 30일로 연장하고 일본, 불가리아 등 새로운 국가들을 무비자 대상에 추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얼마 전에 일본이 우리도 좀 해줘 이랬었는데 일본도 넣어줬네요. 이 얘기는 중국이 지금 사회주의 국가인데 국가 정책이 무비자 해줄 테니까 중국에 놀러와. 중국 와서 좀 먹고 쓰고 하라고 됐고, 우리나라 여행사들은 대체로 보면 우리가 여행사 통해서 해외여행 갈 때 여행사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죠? 하나투어, 모두투어, 레드컵 뭐 등등 있듯이.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아웃바운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관광객, 미국 관광객이 아무리 많이 들어와 봐야 이 우리나라 여행사가 크게 득볼 건 없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해외로 나가는 국내 여행객들이 늘어나야 요 국내 여행사들이 해외로 나가는 아웃바운드, 들어오는 인바운드 관광객보다는 나가는 아웃바운드 관광객이 많아져야 되거든요. 확실하게 아까 뭐 하나투어에 대한 요 얘기처럼 내년까지는 실적 고성장세가 나오긴 하겠네요. 여행업계에서는 정말 고난의 시간이 지나고 물이 들어오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기사는요. 한국 전기차 방산 기업 성장 모멘텀 강해입니다. 핀토 JP모건 사장 단독 인터뷰네요. 다니엘 핀토 이분이시다, 그죠? 최고 운영 책임자 겸 사장은 자산 기준 미국 1위 은행인 JP 모건 체이스 내 2인자로 꼽힌다고 합니다. 2006년부터 JP 모건을 이끌어온 제이미 다이먼 CEO는 지난 8월 핀토 사장을 비상시 임시 CEO로 지명하기도 했고요. 다이먼 회장의 후임으로 현재 가장 유력한 그가 한국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 핀토 사장은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긍정적인 투자 환경이 마련됐다고 평가했고요. 그는 기업 친화적인 규제 환경이 조성되면서 M&A와 IPO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고요. 채권 시장은 올해 내내 견고한 상태를 유지한 가운데 내년에도 이러한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는 지정학적 상황을 꼽았고요. 핀토 사장은 중동 지역 갈등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고 미국의 새 행정부는 무역 갈등을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현재까지는 경제가 잘 유지되고 있지만 시장을 혼란에 빠뜨릴 만한 다양한 이슈가 존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가운데 핀토 사장은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이 우수하다고 강하게 치켜 세웠습니다. 지난 몇 년간 코로나, 미중 무역 갈등을 포함한 다양한 어려움에도 잘 버텨왔다는 점을 높게 샀고요. 견고한 제조 기반과 선제적 금리 인상을 비롯한 적극적인 정책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라고 합니다. 올해 긴축 통화 정책과 기술 경제 침체로 올해 긴축 통화 정책과 기술 경제 침체로 한국 경제 성장세가 둔화됐지만 소프트 랜딩에 더 가까웠다고 평가했고요. 수출 증가와 기술적 반등이 회복을 이끌었다고 분석을 했네요. 또 그는 한국의 성장 분야가 곧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한다고 언급했고, 한국 기업이 다양한 산업군에서 세계적인 기업과 경쟁하는 모습을 자주 목도하면서인데 인공지능 AI 기술의 폭발적 성장은 한국에서 HBM과 전력 장비에 집중하는 것으로 연결된다면서
전기차, 배터리 같은 친환경, 그리고 방산과 조선업도 장기적 성장 모멘텀이 강한 분야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방산과 조선. JP모간 스스로도 식을 줄 모르는 AI 열풍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요. 지난 10년간 리스크 관리 그리고 이상거래 탐지, 고객 서비스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400개가 넘는 AI 머신러닝 활용 사례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올해 기관 투자자가 테마별 주식 지수를 구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대규모 언어 모델 기반 첫 고객 제품인 인덱스 GPT 이런 게 있나요? 테마별 주식 지수를 구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챗GPT처럼 테마별, 그러면 뭐 조선방산, 피부미용, 그리고 엔터 뭐 이런 식으로 각각 5%씩 투자할 수 있는 ETF, 그런데 시총은 1조 이상 되는 거 요렇게 구성해줘 하면 쫙 나오나 봅니다. 그거 괜찮네요. 우리나라에 요즘 ETF 엄청나게 ETF 투자자가 많아지셨잖아요. 그랬을 때 딱 방금 같은 조건을 딱 제시하고 쫙 이렇게 뜨면 그거 괜찮은 것 같네. 내부적으로도 챗GPT와 유사한 AI 도구를 개발해 현재 10만 명 넘는 직원이 문서 작성과 요약 등에 활용하고 있는데, 핀터 사장은 AI가 단기적으로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는 데 기여한다면 장기적으로는 더 나은 통찰력과 재현을 통해서 고객 경험을 향상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르헨티나 태생의 핀토 사장은 재무 분석가와 외환 트레이더로 커리어를 시작을 했고요. 2006년 초에 체이스 은행 신흥국 시장 글로벌 책임자로 임명된 이후 2009년부터 투자은행 글로벌 채권 공동 책임자로 역임을 했다고 합니다. 22년 1월부터 JP모건 단독 사장 겸 CEO를 역임해 왔다고 합니다. 네. 모건 제국의 2인자군요. 자, 그 다음 기사를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입니다. 역시 서론 좀 짧게 하고, 그죠? 기사 바로 딱 들어가니까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좋네요. 구글, 삼성전자 AI 동맹국 XR 전쟁에서 위력을 발휘할 것이다. 산제이 굽타, 구글 아시아 태평양 총괄사장, 올해 AI 에이전트 경쟁 치열 등등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올해 글로벌 빅테크를 중심으로 AI 에이전트 경쟁이 치열했다면 내년에는 이 기술이 녹아든 확장 현실 XR 세계에서 대전이 펼쳐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고요. AI 발전과 관련 서비스가 확대되는 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XR 환경에서 AI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용자에게 맞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가상의 비서가 돼 인간 대신 업무를 수행하는 등 한층 더 진화된 지능형 XR 시스템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XR은 현실과 가상세계를 융합해서 몰입감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차세대의 기술로 증강현실, AR, 그리고 VR, 그리고 MR 모두를 포괄합니다. 자, 시상조사업체에 따르면 전 세계 XR 시장 규모는 지난해 400억 달러에서 28년에는 1115억 달러로 거의 한 150조 시장으로 3배나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고, 연평균으로 따지면 CAGR 22.7%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핵심 기술로는 비전 AI가 있고 XR 생태계가 커지는 만큼 비전 AI 시장 역시 엄청난 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시장조사기관 베리파이트 마켓 리포트에 따르면 전 세계 비전 AI 시장 규모는 23년에 174억 달러에서 2030년에는 2030억 달러까지 커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분이시군요. 네. 산제이 굽타 구글 아시아 태평양 총괄사장님이십니다.
구글이 삼성전자와 함께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이해해서 사용자와 소통할 수 있는 일명 주변 인식 AI를 선보인다고 하고요. AI 성능이 보다 강력해지면서 이를 구현하는 디바이스인 XR 기기 수요도 함께 증가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구글과 삼성은 고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했고요. 양사는 이르면 내년부터 스마트 글라스 등 XR 기기를 통해서 현실과 가상세계를 오가는 3차원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등 기존 기기 간의 호환까지 이루어져서 갤럭시 이용자들이 한층 풍부해진 AI 생태계를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장할 계획입니다. 양사와 퀄컴이 합세한 차세대 XR 플랫폼은 내년 3분기께 출시될 것으로 IT 업계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고요. 이에 앞서 늦어도 내년 초로 예정된 삼성전자의 갤럭시 S25 언팩 행사를 통해서 관련 내용이 언급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시장 추정치 기준으로는 이 플랫폼은 전체 무게가 약 50g에 불과한 비교적 가벼운 형태의 AI 스마트 안경이고요. 이 모델에서 구동되는 AI는 구글의 제미나이가 구동이 된다고 합니다. 공교롭게도 구글은 내년 출시를 목표로 일명 자비스로 알려진 AI 에이전트를 준비하고 있고요. 이는 지난 5월 구글의 연례 개발자 회의에서 공개한 에이전트 프로토타입인 프로젝트 아스트라라고 합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나 스마트 글라스 등 기기로 보이는 사물에 대해 질문을 하면 AI가 그에 맞는 답을 하는 형태다. 가령 사용자가 있는 장소를 비추면 AI가 위치를 정확하게 말하거나 찾고 있는 물건을 말하면 있는 장소를 알려주는 식이고, 또 사물의 이름을 맞히거나 노트에 적힌 공식도 풀어낸다. 그러니까 이렇게 AI 이 스마트 안경을 쓰면 그죠? 우리가 영화에서 본 것처럼 터미네이터 영화에서도 벌써 그런 게 나와서 저 딱 이렇게 비추면 저 사람은 누군지도 저 사람 얼굴 인식해서 알려주고, 여기서 여의도역 어떻게 가지 하면 딱 이 스마트 글래스가 사물을 다 인식해서 딱 알려주는 거죠. 저기가 여의도 공원이고 저기 지나서 신안금투 앞을 지나서 저기서 왼쪽으로 가면 된다. 이렇게 음성으로 또 막 알려주겠죠. 네. 그리고 시험 볼 때 애들이 시험 문제를 딱 보고 있으면 여기서 다 얘기해 주겠다. 그죠? 어려운 수학 문제부터 영어 시험, 무슨 세계사 시험 다 딱 보고 있으면 문제 쫙 읽고 바로바로 답이 탁탁 나오는. 그러면 소는 누가 키우나라는 얘기처럼 그러면 공부는 누가 하나?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구글과 삼성은 스마트폰, 태블릿, 웨어러블 기기 등 성장하는 생태계에 혁신을 도입하기 위해 끊임없이 협력해왔고, 구글은 멀티 디바이스, 멀티 스크린 경험에 많은 투자를 해왔고, 삼성은 이 과정에서 중요한 파트너였다고 했습니다. 그는 또 이어서 삼성과 이어온 파트너십은 10년 전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탑재한 첫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 S 시리즈를 출시하면서 시작이 됐고, 삼성은 제미나이, 매직 컴포즈, 서클 투 서치에 이르기까지 AI 혁신을 도입하는데 중요한 파트너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삼성의 AI 스마트 안경이 시장에 안착하려면 구글 제미나이의 역할이 크다는 거고요. 제미나이는 가장 범용적이면서도 유능한 모델이라면서 특히 제미나이는 처음부터 멀티모달로 설계돼서 텍스트, 코드, 오디오, 이미지, 비디오 등 다양한 유형의 정보를 일반화하면서 원활하게 이해하고 작동하며 결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만큼 XR 플랫폼 내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서비스마다 최적의 AI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는 얘기로 풀이가 되고요.
굽타 사장은 구글은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범용 AI 에이전트를 개발하고자 한다. 야, 이게 범용이잖아요. 특수용이 아니라 범용. 모든 사람들이 쓰게 만들겠다는 거죠. 휴대폰이나 안경을 통해 마치 비전문적인 AI 비서를 곁에 두는 것과 같이 AI 비서의 미래를 구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구글은 한국에 진출한 지 올해로 20년을 맞았다고 합니다. 삼성을 비롯한 국내 주요 연구기관과는 인류를 구원할 AI를 모색하는 방안을 강화하고 있고요. 일례로 구글은 올해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구글 딥마인드의 알파폴드 AI로 단백질의 3D 구조 예측 진단을 최근 오픈소스로 풀었는데 이 기술을 토대로 한국의 기초과학연구원과 고려대, 부산대, 연세대 연구자들이 알츠하이머병을 연구하고 있다네요. 굽타 사장은 AI 기술은 오늘날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사회적 문제 중 몇몇을 해결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면서 구글은 AI를 책임감 있게 개발하고 구현하기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구글은 앞으로도 한국 기업들과 협력해서 혁신과 성장을 촉진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예, 이 기사의 연장선이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토요일 날도 저희 고객 한 140명 분을 모시고 설명을 하면서 우리 시장에 대해서 되게 비관적이잖아요. 비관적이면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2차 전지가 되는데 테슬라는 망한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그죠? 전기차의 성장을 이끌고 있는 가장 최전방에 중국 기업을 빼고요. 테슬라가 있는데 테슬라가 망하고 근데 우리나라 2차 전지가 된다?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것처럼 미국 기업이 계속 잘 성장을 하는데 우리나라 기업은 안 될 거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구글과 삼성뿐만 아니라 아까 방산도 있었고 여러 가지 미국하고 우리가 하나의 동맹이라고 하잖아요. 동맹.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 조금 더 크게 보면요. 이 자본주의 한 300년 동안의 이 자본주의 역사에서 자본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공산주의와 사회주의거든요. 이 자본주의를 시장의 기능을 발휘하게끔 하는 이 자본주의를 지키고 그 자본주의 속에서 자본을 축적하고 어떤 큰 기득권을 구축한 이 글로벌한 이 빅브라더 로스차일드 가문이 됐든 뭐가 됐든요. 거기서 그 미국이라는 나라에 있어서 우리 그 나라가 왔던 동맹. 잘 보시면 예전에 해치스 라인이라고 그죠? 일본부터 한국, 대만 쭉 밑에 보면 중국과 러시아를 지금 포위하고 있어요. 포위하고 있는데 저 옛날에 소련 연방이었던 그 동구권 국가들도 폴란드를 비롯해서 다 보면 서방으로 넘어가서 지금 러시아를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럼 포위하면 뭔가 우리가 전쟁으로 따져보면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군사력이 좋아야 되는데 러시아라는 불곰이 있는데 그걸 포위하고 있는 강아지들이 그 포위하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죠? 투견도 아니고 투견처럼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자본으로 그런 힘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 자본으로 힘을 가지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야 무기도 사고 우리가 북한하고 대체하려면 우리가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딱 북한하고 바로 대체하고 있는 우리나라를 갖다가 트럼프가 됐든 해리스가 됐든 버릴 수가 없는 카드라는 거죠. 그 부분을 이해를 하고 계셔야 한국 시장에 대한 투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못하면 어떤 이슈들이 발생할 때마다 한국장은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단지 이번에 그동안에 제가 한국 시장을 장기 투자하는 시장은 아니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한국 기업은 미국 기업의 1차 하청업체다. 그래서 경기 변동에 하청업체들이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걸 보면서 경기를 보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었고 그 경기 사이클을 다는 기업이 많기 때문이고요. 아이고 이거 얘기하다 보니까 또 뒤에서 길게 얘기하면서 시간을 또 끌었네. 네, 그렇게 시클리컬한 부분이 많고 두 번째는 지배구조 그죠? 예, 지배구조가 미국하고 다릅니다. 근데 그 부분이 지금 이제 성폭 개정이라는 큰 이슈가 지금 딱 들어오면서 이 우리나라의 지배구조를 개선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 몸의 신방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